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지엠프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 유산 답사기 전북편 완결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10장 선교사들과 동학운동은 처음에는 1894년 고종 31년 2월 10일 엄동설안에 고부 군수 조병갑의 지나친 가렴 주구에 항거하는 광범위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한 작은 밀란에서 시작하였다. 국가가 초기에 이를 잘 해결하면 수많은 농민들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정은 동학 농민들의 청을 들어주기보다는 진압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광주 사태처럼 정부가 국민들을 살상하는 비참한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 항쟁은 동학혁명에 이은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비극이었다. 우리 민족은 죽어서 말했던 것이다. 당시 조정은 청일까지 끌어들여 동일한 민족을 살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신라의 나당연합군의 고구려와 백제진압, 고구려의 여몽연합군의 삼별초 진압, 조선의 청일연합군으로 동학진압, 소련을 통한 남한의 살상은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이다. 호남은 피와 한의 땅. 또한 전두환은 자신의 권력 찬탈을 위하여서 북한과 싸워야 할 군대까지 끌어들여 광주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것이다. 공통적으로 희생의 대상이 된 것은 호남인들이었다. 그러므로 호남은 피의 땅이고 한의 땅이다. 삼별초, 임진란, 후백제, 동학과 광주 항쟁은 사라졌지만 호남은 여전히 피의 땅, 한의 땅으로 남아있다. 아마 호남의 한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전주, 정읍, 영광, 완도, 목포, 광주는 호남인들의 붉은 피가 서려있는 곳이다. 나주, 강진, 화순, 보길도 등은 유배의 한이 서려있고 영광은 순교의 한이 서려있는 지역이다. 순천과 여수는 반란의 한이 서려있다. 반란군을 진압한다고 하면서 2,400여 명이나 되는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했다. 이처럼 호남은 피와 한의 땅이다. 한의 종교 동학은 종교로서 출발했지만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동학의 실천으로서 탐관 우리의 숙청, 동학 농민군의 참정권 요구, 양반 토호들의 타막 배격, 토지 재분배의 요구, 노비 해방 등 반봉건적 개혁 요구와 일본 세력의 배격 등 1884년 갑신정변 때의 개혁 정강보다도 더 큰 혁신적인 주장을 했다. 하나의 종교가 민족운동으로서 승격을 한 것이다. 결국 동학 농민항쟁은 1년 만에 전쟁에서 패배하여 해산되었지만 우리 시대의 동학이 주는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 농민들의 한이 표출된 운동이었다. 동학은 한국민족주의 운동으로서 반외세 반봉건적 운동이다. 척 외양이를 강하게 부르짖은 것을 볼 때 대외의 저항 정신이 강하고 대내적으로는 신분적 평등을 요구하는 폐정개혁 12개조에서는 근대적 성격도 나타난다. 그러나 동학혁명은 너무나도 많은 살상 피해를 냈다. 이처럼 동학은 서세 동점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을 때 나름대로 근대화로 나아가려는 일종의 위기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호국운동이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동학은 친숙하다.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지만 민족의 가슴을 여미게 하는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민중운동이었다. 이러한 동학운동은 3.1운동, 광주 민주항쟁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동학항쟁에 대해서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관찰했는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심장한 일일 것이다. 호남에는 남장로교 출신 전킨 1865년부터 1908년까지 생존, 선교사가 동학난이 발생하기 1년 전 1893년에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1894년 동학 농민전쟁으로 서울로 임시 철수하였고 1896년부터 군산과 전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였다. 전킨 선교사는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발행한 The Korean Report이라는 잡지에 1895년 2월 동학, 더 동학에 대해 글을 올린다. 그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다. 전키는 최재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최재우는 서양 천주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천주교가 진정한 종교라면 조선 조정으로부터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가를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한다. 실제로 최재우는 서학의 천주 개념을 수용하면서 서학에 대응할 만한 종교를 동학이라고 창도하게 된다. 전키는 최재우의 신체험을 기술하기도 했다. 최재우는 어느 날 혼수 상태에서 신을 만났는데 신이 나를 경배하면 너를 사람들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에게 천주교가 진정한 종교입니까? 라고 하자 아니다. 가르치는 말씀과 하늘이 정한 것은 정신이나 그 사상과 정신은 진실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동학의 상제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을 기술했다. 최재우는 천주교로부터 신의 개념을 끌어들였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학으로부터 유일신 개념을 끌어들이고 여기에 유물선을 가미시켜 혼합된 상태에서 동학을 창조한 것이다. 전킨 선교사도 최재우는 신을 만난 경험을 중시하여 창도의 계시로 인식하고 5가지 유교 관련 서적과 불교, 도교 등의 원리를 기초로 동경대전을 집필하였다고 보고 있다. 전키는 동학의 기도문 채택도 서학에서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킨 선교사는 충청도에서 살해된 동학교도에서 부적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부적을 넣고 다니면 수많은 악마를 물리칠 수 있고 무기에도 견딜 수 있고 자유자재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킨 선교사는 부적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듯하고 동학은 종교로서 출발하여 정치화되었는데 정치성을 표방하지 않았더라면 종교단체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킨 선교사가 동학의 이론적인 면을 소개한 반면 캐나다에서 파송된 맥켄지는 동학 농민의 체험담을 동학교도들과 함께한 7개월이란 제목으로 1896년 6월호 더 코리안 리포스트리지에 실었다. 그는 1894년 10월부터 황해도 북서쪽 마을에서 체험한 동학교도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 맥켄지도 동학의 기독교적 요소를 중시했다. 동학의 한 지도자는 기독교도와 동학교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러므로 동학과 기독교는 동일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적고 있다. 맥켄지는 동학교도는 몸을 정결하게 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종종 헌금도 바친다. 몇몇 지도자들은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양 사람들은 동학교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그는 서경주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 동학 지도자가 동학 교리를 가르칠 때 신학 성세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맥켄지 선교사는 동학교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차 기독교도가 될 것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맥켄지와 많은 친분을 나누었던 언더우드 여사 역시 동학을 중국의 의화단과 같은 반서구적이면서 조선을 위한 조선의 신조로 판단했다. 언더우드 여사에 의하면 동학의 명분이란 오리엔트 신조를 의미했으며 동학교도들은 서구인들, 서구적 사상, 서구적 개혁과 변화를 물리치고 옛날의 법과 관습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죄확립하고자 하는 요구와 뜻을 선언하였다고 했다. 반면 비숍 여사는 동학에 대해서 모두 중요하고 대규모로 조직된 운동이었고 명분 또한 분명하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학의 지도자를 반란자라고 부르기보다는 무장개혁자로 부르고 싶었다고 하여 서구인들이 보는 관점이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다양한 면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서구 선교사들은 동학은
천주교로부터 와서 기독교의 영향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름대로 동학은 서학을 끌어들인 오리엔탈리즘으로서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보고 현실 개혁으로 뜻을 이루려는 실천 종교로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동학은 실천과 개혁을 추구하는 기독교와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훗날 많은 동학인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이들이 항일 개혁운동을 하는데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한다. 백범 김구 선생도 처음에는 동학교도였다가 훗날 개신교로 개종하게 된다. 실제로 민족 33인 대표 중에 동학, 천도교 교도가 1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동학이 항일운동에 앞장을 섰고, 또한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학에 기독교와 동일한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러나 보온집회 1893년 4월, 보온집회와 금구집회 1893년 4월에서 동학은 첫 외양일을 내세웠고, 동학교도들은 서학과 일본 상인들이 한반도에 침투하는 것을 우려했다. 서학의 범주는 기독교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제 서양 오랑캐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외추의 독이 외진에 넘쳤나니 망극하기 그지없으며 흉악한 역도의 무리들이 서울에서 일어나니 이는 저희가 절치부심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의 상인들이 각 항구에 들어와 무역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전국을 탕갈시키고 있으니 백성들은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1893년 3월 동학교도들은 서울의 외국인 학당과 교회 등의 척양 내용의 방문을 붙이기도 했다. 1893년 3월 31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기퍼드의 학당문에 예수교 배척 방문을 붙이기도 했고, 미국 감리교 선교사 존스의 집에는 목사는 퇴거하라는 방문을 붙이기도 했다. 전주에서 선교사들이 동학교도들을 만나면서 위협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동학교도들이 천주교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개신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다. 서울에 머문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예수교는 천주교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켰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동학교도들 이외의 대부분 동학교도들은 예수교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전봉준조차 도는 다르나 청외 곧 항일 저항을 위해서는 신교가 비록 다를지라도 우리는 합심의 성업에 전진할지라고 하여 예수교의 적외성이 강력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연고로 동학과 예수교는 대립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교사들이 동학의 잔당을 많이 비신시켜 주었다. 이들의 일부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거나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가는 밀항선을 타기도 하였다. 동학의 정신은 일제시대에는 항일혁명으로, 쿠바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군사정부에 대해서는 반독재로 투쟁을 하게 되어 호남정신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호남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필요했다. 호남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제11장 치유의 땅 호남 전북. 호남 선교는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들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보고로 인해 한국 땅에 사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동학혁명이 발생하기 9년 전 1885년에 제물포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왔고, 6년 사역을 한 후 1891년 안식년을 맞이하여 그해 9월 미국 매코믹 신학교에서 한국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 당시 훗날 김제에서 금산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기역교회를 창립하고 예수병원을 최초로 세운 의료 선교사 잉골드 여사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신학생 테이트, 레위스 보이드 테이트가 매코믹 신학교에서 언더우드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감동은 전주에서 서문교회를 사역하고 신흥학교를 세운 레이놀즈와 군산을 개척한 정킨에게까지 미쳐
그들은 호남 선교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예수의 행진은 이들을 통하여 호남에서 이어져 갔다. 남장로 교회의 선교사들은 예수의 정신을 전북에서 현실화시켰다.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는 등 호남의 근대화 바람을 불게 하였다. 레이놀즈는 1892년 더 미셔너리라는 저널에 우리는 왜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글을 싣기도 하였다. 호남 선교 시작. 이들 외에 매티, 볼링, 레이번, 데이비스 등 4명의 여선교사도 동참을 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들은 7인의 선발대 세븐 포너럴스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아 1892년 11월 3일 제몰포항에 도착했다. 장신대를 설립한 마펫이 이들을 환영하였다. 이들은 서울에서 10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고 1893년 9월에 전주로 내려왔다. 그러므로 호남 선교는 언더우드가 1885년 제몰포항에 들어온 이후 8년이 지난 1893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7인의 선교사들은 세문안 교회를 설립한 언더우드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아 1893년부터 호남 선교를 개척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주 스테이션, 군산 스테이션, 순천 스테이션, 광주 스테이션, 목포 스테이션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선교를 하게 되었다. 이들을 통하여 호남 행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즉 예수의 행전이 호남에서 시작되었다. 서울로 컴백. 호남 지방을 선교하기 전에 레이놀즈와 드류 선교사는 동학혁명이 발생하던 해 1894년 3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45일간 호남 전 지역을 답사하였다. 신체 위협이 느낄 정도로 쉽지 않은 답사였다. 훗날 미국인 선교사 드류, 한국 이름 유대모, 1859년부터 1924년 생존. 유대모는 동학이 끝난 이후 전킨과 함께 군산에서 의료와 교육 활동으로 지역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한다. 당시 고종이 개항을 하기는 하였으나 서구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있고 선교를 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동학난까지 발생한 것이다. 선교사들은 김제, 정읍, 고창을 돌면서 선교를 하였으나 동학혁명이 발생하였던 시기인 만큼 동학의 척외운동으로 인하여 선교는 쉽지 않았다. 고부에서 골기한 동학혁명군이 보국 안민, 양이 축출을 외치자 서울의 미국 공사는 선교사들이 속히 서울로 피신할 것을 권면하여 그해 5월 호남의 선교사들은 일단 서울로 이동하였다. 선교사들이 떠난 후 전주는 5월 31일 동학혁명군에게 점령당했다. 동학혁명 이후 선교사들의 사역.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2월 10일 발생하여서 1895년 4월에 지도자들이 모두 처형되면서 끝나고 만다. 선교사들이 호남을 답사할 때는 동학군이 광군에 승리하면서 기세가 당당했을 때이다. 전주에 있었던 선교사들은 미국 공사의 요청을 듣고 대부분 5월에 서울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12월에 전주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12월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동학이 일본군과 광군에 패하여 종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동학 농민들이 10월 말을 전후하여 전라도 삼례역에 모인 수는 11만에 가까웠다. 한 달이 지난 11월 하순에 이르러서는 전봉준이 거느리는 동학 농민군이 광군의 근거지인 공주를 향하여 진격하였으나 상당수가 이탈하여 북상한 수는 겨우 1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광군의 공격을 받아 처음으로 접전을 벌이게 된 것은 11월 27일 목천 세성산의 전투였는데 여기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김복명이 붙잡혀 죽고 사상자 수백 명을 내고 패배하였다.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 동학농민은 추풍낙엽이 되었다. 11월부터 동학농민은 일본과 제대로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동학군이 12월 일본에 패할 무렵 서울에 갔던 선교사들이 다시 전주에 와서 복음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전북은 초토화되었고 전염병이 창궐했고 전쟁의 후유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지역의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의 행전을 써 내려갔다. 제12장 신앙유산 답사 전주 군산 김제. 전주 사역. 테이트는 남장로교 출신으로서 1893년 전주에 도착했고 잉골드는 의사로서 1897년에 전주에 도착했다. 그는 한강 이남의 최초의 의사이고 근대 병원을 세운 예수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했다. 테이트의 교회 설립. 1891년 9월 매코믹 신학교에서 언더우드의 강연을 듣고 테이트가 한국 선교의 소명을 얻었고 그해 10월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윤치호의 한국에 대한 강연을 듣고 전킨, 레이놀즈 등 7인이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된다. 7인에 선발되는 1892년 9월 7일 미국 남장로교회가 주관하는 파송 예배를 드렸다. 한 달이 지나 데이비스 양은 1892년 10월 17일 제물포에 상륙했고 나머지 6인은 11월 3일 제물포에 상륙했다. 테이트와 정킨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11개월이 지난 1893년 9월에 서울에서 257km나 떨어진 전주 지방을 답사하게 된다. 동학혁명이 발발하기 전이었다. 이들은 1891년 전주에 미리 와 있었던 프랑스인 천주교 보둔의 신부로부터 한국 사람들과 교제할 때 필요한 조언을 받기도 했다. 테이트와 전킨 선교사는 서울로 돌아와 전주 선교에 대한 답사와 선교 여행에 대해 보고했다. 1893년 11월에 다시 테이트 선교사는 전주에 돌아와서 정혜원이 사는 은송리 집에 머물렀다가 서울로 올라갔다. 당시 전주는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으로 무언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으로 민심이 흉흉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선교하기 어렵다고 판단, 자신들의 어학선생 정혜원을 미리 파송해서 전도를 하게끔 했던 것이다. 당시 레이놀즈 선교사는 1893년에 정혜원을 전주에 미리 파송을 했고 정혜원은 완산 및 은송리에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 전주 최초의 교회는 은송리에서 시작되었다. 테이트는 동학혁명이 발생하는 해인 1894년 3월 24일 두 번째 다시 전주로 와서 정혜원의 집에 머물면서 5월까지 답사 여행을 했다. 정혜원은 미리 전도를 하고 있었다. 전도를 받은 4명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첫 예배를 드릴 때는 5명에서 8명이 함께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서문교회의 시작이었다. 이와 같이 1893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회 소속 레이놀즈 선교사의 파송을 받은 정혜원이 전도를 시작했던 호남지역 최초의 교회가 서문교회이다. 서문교회는 비록 정식 목사로서 파송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혜원이라는 한인으로부터 호남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는 테이트가 내려와서 처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교회의 개척이 시작된 것이다. 1893년 9월 테이트 목사가 부임하여 1897년까지 담임을 하고 잉골드 선교사는 1898년부터 의료 선교를 시작했고 1907년 테이트와 결혼을 하게 된다. 1897년에는 레이놀즈 목사가 부임하여 1904년까지 7년간 목회를 한다. 레이놀즈 신흥학교 시작. 목회를 하면서 레이놀즈는 1900년 희연당 예태에서 전주 신흥학교를 시작한다. 1904년에는 군산에서 활약하던 전킨이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전주로 와서 1907년까지 3년간 서문교회를 섬겼다. 1908년부터는 다시 레이놀즈가 부임하여 1912년까지 4년 동안 사역을 했다. 목회를 하면서 레이놀즈는 구약 성서 번역을 완성한다. 그는 전킨 목사 기념 종각을 건립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전주 서문교회는 테이트가 설립을 하고 레이놀즈와 전킨이 와서 사역을 했으며 한국인 목사는 1912년 제5대 김병농 목사가 처음 부임하게 된다. 2년 말인 1914년에 6대 김인전 목사가 부임하는데
김인전 목사는 애국운동에 투철한 사람이었다. 김인전 목사는 1906년 충남 서천군 화양면에서 민족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한영학교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김 목사는 신흥학교, 전주 기전학생들, 예수병원 직원들 등 시민들과 전주지역 3.1 독립운동을 총지휘한 후 상해로 망명했다. 교회 이름을 전주 서문교회로 바꾼 것은 1955년 12월이었다. 전주 예수병원. 잉골드는 테이트와 결혼을 하기까지 1898년부터 보건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환자 진료에 나섰다. 잉골드 여사가 없었다면 최근에도 하루에 3,500여 명씩 찾는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호남에 오신 예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 병원을 설립하였다. 예수의 씨앗을 가진 한 여인을 통하여 농민들의 한을 치유해 나갔던 것이다. 테이트와 잉골드는 부부였고 모두 의학을 전공한 스마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 때문에 한국 땅에서 호남 행전을 써 내려갔다. 테이트는 한국에 온 지 13년이 지나서 1907년 의료 선교사 잉골드 여사와 결혼하게 되었다. 두 부부가 의료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료 선교는 빛을 거두었고 훗날 전주 예수병원을 설립한 산파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 두 사람은 전북 선교에 혁명적인 역할을 하였고 호남 행전을 써 내려가기에 족한 사람들이었다. 테이트는 김제 금산교회와 전주 서문교회를 개척하였고 잉골드는 전주 예수병원을 개척하였다.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했던 테이트는 졸업 1년을 앞두고 신학교로 가서 안수를 받고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1892년 11월 3일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고 1893년에 전주에 오게 되어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익산, 정읍, 금구, 태인, 고부, 흥덕, 부안, 임실, 남원 등에서 꾸준히 전도 활동을 하였다. 그가 설립한 교회가 78처, 장립한 장로가 21인, 목사가 5인이었다. 세례를 베푼 교인의 수는 1,500명이었다. 테이트 선교사는 1997년 7월 18일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36호로 지정된 기역자형 교회 건물을 1908년 4월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 건립하기도 하였다. 잉골드의 의료사역. 테이트의 아내 잉골드는 1897년 남장로교로부터 의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전주에 도착하여 1898년부터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잉골드는 노스캐롤라이나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동학이 끝난 이후 1898년 11월부터 28년 동안 전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였고 예수병원의 일대 원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말을 타고 왕질을 하기도 했지만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소천했다. 잉골드 여사는 1902년 보고서에 의하면 6개월 반 동안 1586명을 진료한다. 그녀의 일기를 보면 당시 한인들의 의료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동학이 휩쓸고 간 지 3년 후 동학의 후유증을 치료했던 것이다. 그녀는 늘 한복을 입고 진료했다. 1899년 12월 14일 그녀는 일기에서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가 아프자 미라처럼 묶어두는 것이 이 지역의 관습이라고 하면서 아이를 여러 개의 끈으로 꽁꽁 묶어서 데려왔다고 했다. 1900년 2월의 일기에 의하면 한 여인이 팔 아래 거대한 종기가 난 3달 된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아이가 태어난 후 너무 빨리 사람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아기의 출산을 관장하는 귀신이 화가 나서 그렇게 됐다고 썼다. 1901년 4월 2일 일기에 의하면 4개월 된 아이의 눈이 멀었다. 그 이유는 얼굴에 습진이 났는데 비소가루를 바르다가 그만 비소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눈이 멀었다고 했다. 1903년 10월 14일 일기에 의하면 왼쪽 손 중지가 잘려 관절만 남은 여성에게 물으니 콜레라에 걸린 남편을 위해 중지를 잘라서 피를 마시게 했지만 결국 남편은 죽었다고 했다. 1903년 10월 17일 일기에서는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시력을 잃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어렸을 때 천연두에 걸렸는데 이웃 사람이 물고기와 포도나무를 같이 넣어 끓인 물을 주어서 그걸 먹고 눈이 멀었다고 했다. 1903년 10월 25일 일기에서는 눈에 왕겨만한 크기의 가시 3개가 박힌 한 소년이 왔는데 눈이 멀었다는 것이다. 소년은 자신을 진료소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1903년 12월 12일의 일기에 의하면 거의 죽어가는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녀는 집을 버리고 나가 다른 집으로 간 남편 때문에 집 귀신이 노해서 병이 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처방이나 관습에 의해 치명적인 중병을 앓았던 것이다. 마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서구의 의사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미개의 그 자체였다. 1904년 3월 26일 일기에 의하면 젊은 엄마가 손목에 특이한 상처가 생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상처 자리에 빨간 모반이 있어 이유를 물은즉 어떤 사람이 엄마가 매일 핥으면 없어진다고 해서 매일 정성을 다해 모반의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핥았다는 것이다. 1904년 4월 8일 일기에 의하면 한 환자가 모든 약을 바르고 문질러야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래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잉골드 여사는 1903년 10월 3일부터 1904년 4월 30일까지 병원 방문객이 2,107명, 병원 환자 수 67명, 왕진 106회, 입원 환자 52명이라고 했다. 잉골드 여사의 예수 사랑의 씨앗이 굴지의 병원을 설립하도록 했던 것이다. 예수 병원은 선교사들의 전적인 헌신에 의해 큰 결실을 거둔 병원이다. 더 이상 미신적인 진료는 없었고 임상경험의 데이터와 과학적인 진료에 의해서 병을 치유해 나갔던 것이다. 호남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세운 예수 병원을 통하여 새 생명을 찾게 되었다. 잉골들은 샤머니즘과 미신, 잘못된 관습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한 명씩 치료해주면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의 행전을 이어갔던 것이다. 전주 예수병원 박물관에 가면 잉골드의 유품인 블라우스, 구두, 성경과 사진이 있다. 그러나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그녀의 자녀는 살리지 못했다. 그녀의 딸은 1910년 9월 15일 한 번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사산에서 예수병원 선교사의 묘역에 잠자고 있었다.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의 아들도 1912년 12월 3일 태어나 1914년 5월 20일까지 2년간 살다가 풍토병으로 소천했다. 전키는 부인 레이번 사이에 4자녀를 가졌지만 세 아들이 호남 땅에서 풍토병 때문에 사망했다. 딸만 살아남았다. 그들은 모두 예수병원 묘역에 묻혀있다. 전킨의 큰아들 조지는 1893년 4월 23일에 출생하였는데 1년 7개월 만인 1894년 11월 30일에 사망했고 1899년 1월 8일에는 둘째 아들 시드니를 낳았는데 같은 해 3월 17일 2달 만에 사망했다. 다시 1903년 4월 3일 세 번째 아들 프란시스를 낳았는데 생후 20일 만에 사망하게 된다. 세 아들이 모두 한국 땅에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여 사망했다. 그들은 모두 예수병원 묘지에 묻혀있다. 전키는 1907년 폐렴에 걸린 뒤 1908년 1월 2일에 43세 젊은 나이로 호남에 잠들었다. 그러나 전킨의 부인인 레이번 여사는 자녀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열정이 있었다. 훗날 레이번 여사는 멜본딘 학교를 세우게 된다. 이것이 군산 영광중고등학교가 된다. 영광학교는 레이번 여사의 정신을 잇고자 학교 내 믿음관을 세워 선교사의 정신을 기념하고 있었다. 전킨의 아내 레이번은 남편을 상실한 지 1년 만에 1908년 4월 4일 전주를 떠났다. 그녀는 한국에서 세 아들과
남편을 잃었다. 그러나 두 개 학교를 설립했다. 영광여고는 정킨의 부인인 레이번 여사가 가르친 멜본딘 여학교의 아이들이 초기 학생이 되었다. 군산 선교의 대부였던 정킨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에 열중이었다. 구암교회를 개척하고 아내는 영명학교, 지금의 군산제일고, 멜본딘 학교, 지금의 영광여고의 개척자가 되었다. 정킨의 하나 남은 딸을 통한 외손자가 다시 할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어 정킨의 사역을 잇는다. 윌리엄 데이빗 레이놀즈, 한국명 이눌서, 테이트와 잉골드 부부 이외의 호남 선교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한 사람은 고전어 능력과 번역이 뛰어난 평양신학교 교수이며 1906년 3월부터 1907년 8월까지 게일 목사가 안식년으로 강단을 비우게 됨에 따라 대신 연동교회 강단을 맡은 레이놀즈였다. 전주 서문교회를 사역할 때도 많은 부흥을 가져왔을 정도로 그는 설교와 번역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연동교회에서 임지 재임 동안 교인들 가슴에 이름표를 붙이도록 해 600여 명 교인들의 이름을 모두 외울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레이놀즈 선교사는 1887년 버지니아 햄펀 시드니 대학을 졸업하였고 라틴어 헬라어의 고전어 실력과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실력까지 뛰어나 하나님이 번역 선교 사역을 위해 미리 예비한 사람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교장을 하다가 리치몬드의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안식년으로 귀국한 북장로교 소속 언더우드의 강의를 듣고 한국 선교의 소명을 받아 7인의 개척자들과 함께 1892년 11월 3일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번역 사업에 충실하여 1910년에 출판된 최초의 한글 구약 성경의 번역 작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당시 레이놀즈와 함께 왔던 7인의 개척자들은 전킨, 한국명 전위로, 테이트, 한국명 최의덕, 마티 테이트, 한국명 최마태, 린니 데이비스, 패시 볼링, 메리 레이번이었다. 7인의 개척자들은 동학난의 후유증으로 코로나19 이상으로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 후유증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으며 수탈과 착취가 만연한 광야보다 더 황폐한 전북의 땅을 가나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7인의 개척자들은 동학의 후유증과 외세 수탈로 인하여 피폐해져가는 전북을 가나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는 예수 대신 예수의 사절로서 울퉁불퉁한 호남의 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즉 예수의 씨앗을 뿌려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별이 머문 호남에 온 것이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직 이 땅에서 못다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온 것이다. 즉 예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척박한 전주에 왔던 것이다. 레이놀즈는 호남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1892년 말에는 호남 선교를 위해 충남 지역을 답사했고 1894년 3월에 의료 선교사인 드류와 함께 군산에 도착해서 말을 타고 전주, 김제, 영광, 한평, 무안, 우수영, 순천, 좌수영 등지를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당시 동학이 발생하여 동학 농민들이 척외양이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서구 선교사로서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다. 그는 1897년 3월 27일에 뒤늦게 도착한 두류 의사와 함께 전라도 일대를 탐험하면서 전라도 여행기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낮에는 발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고 책을 썼다. 7인의 개척자 중에 학문적 소양이 가장 뛰어났고 한국어 실력이 제일 좋아서 북장로교와 감리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성서 번역 사업에 공헌하여 1910년에 출판된 최초의 한글 구약 성경의 번역 작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교육 활동으로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에서 1917년부터 1937년까지 어학교사 및 조직 신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기독교 최초의 저널인 신학진함의 편집인 등으로도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론과 실천에 뛰어난 호남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다. 1937년 신사참배로 평양신학교가 폐쇄되자 한국에서 그의 사역도 막을 내렸다.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195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선교사 휴양지인 몬트리에서 여성을 보내다가 소천했다. 레이놀즈는 한국 선교의 이론과 실천으로 전도 목사로서 교수로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천재 선교사였다.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던 것은 의료 선교와 학원 선교 때문이었다. 동학 이후 피와 질병으로 물든 척박한 호남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먹혔던 것은 동학혁명 이후 희망이 없었던 백성들에게 질병을 치료해주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이다.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없었다면 복음화율은 저조하였을 것이다. 특히 전쟁이 쓸고 간 상흔은 너무나도 컸다. 마침 동학혁명 이후 선교사들이 호남 땅에 내려와 치유하면서 선교를 한 것이 민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기전대학 정킨 부인은 전주 기전여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 기전대학의 이름은 정킨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는 전주 기전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신흥학교 전주에 위치한 신흥학교는 1899년 해리슨 선교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시켰고 1900년 9월 9일부터 레이놀즈 선교사가 사택에서 그 부인과 함께 감창국이라는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한글과 셈본을 가르치다가 1904년 해리슨의 사택으로 이전하면서 교사 5명, 학생 10여 명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해리슨이 초대 교장이었다. 1908년에는 선교사 니스벳이 해리슨에 이어 2대 교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바람직한 기독인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학교 건물을 짓고 교명을 예수교 학교라 하였고 얼마 안 가서 니스벳은 예수학교를 신흥학교로 개칭하였다. 1909년에 보통과 5년제 제1회 졸업생 5명을 배출하고 가을에 벽돌 양옥 2층 80평을 건축한다. 1911년 6월에는 레이놀즈가 3대 교장으로 취임한다. 당시 교사로는 해리슨 부인과 훗날 교단을 탈퇴하여 자유교회를 설립한 최중진 외 김명식, 김필수 등이 맡았다. 학교 건물을 위해 후원한 리처드슨 여사를 위한 리처드슨 홀도 있다. 1928년 6월 20일 3층으로 미국식 겹벽돌 건물로 지어진 리처드슨 홀의 현관이다. 리처드슨 홀은 본관으로 사용되다가 1982년 9월 10일 화재로 본관이 소실되었다. (1909년) 사립신흥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제1회 졸업생 5명을 배출하고 고등과를 모집, 보통과와 고등과의 학생 수가 15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12년에 4년제 고등과 학생 12명이 최초로 졸업하였다. 신흥고등학교 지금 설명입니다. 그러나 1937년 일제 신사참배 종용의 학교 측은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보통과는 전주의 공립학교로 고등과는 고창군에 있는 고창중학교로 편입시키면서 학교를 폐교하였다. 이때까지의 졸업생은 보통과 883명, 고등과 244명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46년 복교 준비를 진행하고 그해 11월에 정부로부터 3년제 신흥 초급 중학교로 인가를 받아 24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장로 장평화가 교장에 취임하였다. 1950년 1년제 전수과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4월 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신흥중학교와 분리되어 신흥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학교 출신이다. 학교 연역은 1909년 9월 레이놀즈 인울서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다. 1909년 사립신흥학교로 인가받아 1919년 3월 13일에는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37년에 신사참배로 인해 문을 닫고 1947년에 문을 다시 열었다. 교직원들은 신흥학교가 1900년 남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120년 전통을 갖고 있으며 3.1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에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을 기른다라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교육은 학교의 운영 철학이며 핵심 가치라고 말하고 있다. 레이놀즈가 세운 건학의 이념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 우리 신흥학교는 190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의 집에서 학생 1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일찍이 신흥학교가 세워진 사마제는 1700년경 전라감사 김시걸이 신학문을 연 희연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흥학교는 120년이 아니라 320년 역사의 학교,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호남의 최초의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말의 국권회복운동과 3.1운동, 광주 학생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일제민족 말살정책과 신사참배를 거부한 폐교선언, 그리고 해방 후 군부 독재에 항거한 5.27 신흥민주화운동 등 정의로운 정신과 실천이 지금도 면면히 신흥인의 가슴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을 기른다라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교육은 학교의 운영 철학이며 핵심 가치입니다. 학교를 구성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생들의 삶을 세워주고 학부모들은 이를 지지해주며 5만여 동문들은 멘토가 되어 후원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줍니다. 신흥학교 홈페이지. 군산사역 전킨과 드류. 초대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면 군산성교회는 전킨과 드류가 있었다. 전킨은 1865년 버지니아 크리스천 버그에서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 워싱턴 대학과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레이놀즈와 함께 1891년 전국 신학교 해외 선교연합회의 내시빌 집회에서 언더우드의 강연을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미국 남장로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한국 파송 7인의 선발대로서 1892년 11월 3일 테이트 레이놀즈와 함께 한국에 상륙했다. 동료 선교사 테이트는 전주에서 선교를 하고 전키는 1896년 2월에 군산에 선교 지부를 설치하고 전도한 교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여 군산 구암교회와 개복교회를 개척하였다. 전킨이 설교하고 드류는 의술을 베풀었다. 전라도 선교 25주년 예배록을 보면 동학혁명으로 인하여 그의 이사하지 못하고 1896년 2월에 전 목사의 온 가족이 경성에서 이사해 오고 유대모 드류 씨의 가족은 2달 후에 와서 자기 사랑의 진료소를 열고 환자를 진찰함으로 인심을 얻었으며 진찰 시에 기다리는 환자에게 전 목사가 전도하며 자기 집 사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하며 주일이면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당시 두류 의사의 진료소에 환자들이 몰려들면 전킨 선교사는 이들에게 쪽복음을 전했다. 해리슨 선교사 의사는 당시 군산의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식하고 미신적이었으며 남자들은 술고래였고 노름을 했다. 여자들은 잘 싸우고 샤머니즘을 숭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환영을 했다. 외국인 부인은 공적인 장소에 나타날 때마다 큰 구경거리였고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다고 했다. 전킨과 두루가 군산에 내려갔을 때 군산은 집이 100가구밖에 되지를 않았으나 주일마다 약 40여 명의 신도들이 모였다. 전킨이 개척한 개벽교회에서 전킨은 최초로 김복래와 송영도 형제에게 세례를 주었고 차일선 형제는 당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헌납하기도 하였다. 전킨의 새로운 집은 1899년 12월 21일에 완성되면서 군산교회는 없어지게 되고 전킨 사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국말교회, 구암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군산 구암교회는 구암동산에 자리잡은 미국 남장로교 군산선교부의 전킨, 한국명 전위렴, 드류, 한국명 유대모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교회이다. 구암교회는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나흘 뒤인 3월 5일 한강 이남 최초로 항일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된 항일운동의 역사적 장소이다. 3.5 만세운동은 전킨 선교사 부부가 설립한 구암동산에 있던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 멜본딘 여학교 학생들과 구암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기독교는 전봉준이 판단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국말 예수병원, 사무원, 주민 등이 합세해 총 28회의 항일 시위를 벌이다 사망 53명, 실종 72명 등 희생자가 발생했다. 군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독립을 하고자 순교의 정신으로 투쟁하였던 것이다. 초가집교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군산 3.1운동 기념비가 있는 역사적 교회로 변모하였다. 선교사들이 뿌린 선교의 씨앗들이 교회를 통하여 호남을 치유하는 교육과 병원을 꽃피우게 되었다. 1899년 가을에 부울 목사가 부임해 오면서 구암교회는 1900년 봄에 95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정키는 1894년에 장남을 잃고 그 뒤에 둘째, 셋째를 잃었다. 1900년에 그는 몸이 쇠약해지면서 안식년을 얻어 귀국하였고 그 이후 불목사와 두류 의사가 사역을 함께 해나갔다. 두류도 건강상의 이유로 1901년에 귀국을 하자 1902년에는 두류를 대신할 알렉산더가 군산에 부임하였다. 한국인 의사 탄생. 알렉산더는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소천하는 바람에 다시 귀국했고 대신 불목사의 의학생이었던 오궁선을 미국으로 데려다 루이빌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시켜서 한국인 최초의 피부과 의학 박사가 되게 했다. 오궁선은 국말의 예수병원 원장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와 교수를 하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이처럼 예수의 씨앗을 부여받은 선교사들의 힘으로 인해 한국인 의학 박사가 태어났던 것이다. 초가집에서 조선인들을 치유하던 선교사들은 한국인을 아예 의사로 만들고자 미국으로 데려갔다. 예수의 정신이 없었다면 선교사들은 이러한 계획을 꿈도 꾸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교회를 지어 영적인 치유를 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지적인 치유를 하여 근대 의식을 일깨우고 병원을 설립하여 병자들을 과학적으로 치유하였다. 나아가 선교사들은 사람까지 전문가로 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은 호남을 조금씩 치유하여 갔다. 오궁선은 1878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했고 어려서 학문을 수학하여 1892년부터 1895년까지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이후 서당에서 본격적으로 한학에 열중했고 1900년에 배제학당을 졸업했다. 그는 처음에는 배제학당 재학 중인 1897년에
독립협회에 가입했고 1902년 미국인 선교사 알렉산더의 주선으로 1904년에 루이빌 의과대학으로 편입하여 1907년 졸업한 후 1907년 10월 미국 남장로회의 의사 선교사로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인 1907년 11월부터 전북 군산 예수병원장이 되었고 1909년에는 군산의 영명중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에 취임했다. 오궁서는 훗날 세브란스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알렉산더 선교사가 없었더라면 한국인 의학 박사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골드로 시작한 보건진료소, 드릴을 통한 의술 활동이 결국 한인 의학 박사를 태동시켰다. 선교사들의 힘으로 인해 서양 의술을 전공한 한인 의학 박사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의사는 1892년 조지 워싱턴 의대를 졸업한 서재필 1864년부터 1951년까지 생존 서재필이다. 두 번째 의사는 1900년 볼티모어 여자의대를 졸업한 김점동, 미국식 이름 박에스터 1879년부터 1910년까지 생존으로 그는 최초의 여의사이기도 하다. 김점동은 1877년 서울에서 김홍택의 셋째 딸로 태어났고 김홍택은 아펜젤러와 미국 선교사들의 고용인이라 서양 문물에 빨리 눈을 떠 딸을 이화학당에 입학시켰다. 김점동은 미국 선교사 스크랜튼이 세운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로제타라는 여의사의 통역을 맡아 서양 의사가 얹혀인 소녀를 수술을 하여 고쳐내는 것을 보면서 15세에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선교사들은 한인들이 서양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세 번째가 1907년 루이빌 의대를 나온 오긍선 1878년부터 1963년까지 생존인데 그는 조선인 최초의 피부과 의사이며 최초의 세브란스 의전 교장이었다. 근대 의학의 선구자인 지석영과 조선의학계의 대부로 불린 오긍선이 망우리공원에 함께 묻혀있다. 결국 서울에서는 로제타 여사의 힘으로 전북에서는 전킨과 드류의 선교 열정으로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를 길러냈던 것이다. 전킨 부부의 학교 설립, 영명학교, 지금의 군산 제1고등학교. 전킨은 교회 설립 이외에도 1902년부터 자신의 초가집 사랑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신교육을 펼쳤다. 이것이 영명학교의 시작이었고 군산 제1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군산 제1고등학교는 연역의 전킨 선교사가 학교의 설립자라고 기재하고 있다. 군산 제1고등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교의 전신이 영명학교라고 적혀있다. 본교는 1903년 2월 미국 예수교 남장로회 선교회에서 4년제 고등고와 2년제 특별과 병설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습니다. 1919년 3월 5일 본교의 전신이 영명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3.1운동 만세를 주도하여 폐교되었고 이후 1940년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강제 폐교당했던 순환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1975년 10월 2일 고 고판남 이사장님의 남다른 교육열과 인재 양성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군산 제1고등학교로 개명하여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는 이 지역의 명문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은 영명학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여 이 지방의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 3.1운동 독립운동을 계승할 민족 주체의식이 강한 한국인을 육성한다. 국가와 민족, 나아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더불어 사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를 육성한다. 이다. 영명학교는 1904년 소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하여 중학교를 영명학교라고 칭하게 되었다. 1909년 특별과와 고등과를 병설하고 군산 영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신교육을 배우고자 영명학교로 몰려들었고 군산의 3.1운동이라고 말하는 1919년 3월 5일에는
영명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신교육을 받자 학생들은 항일의식이 깨어나 외세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고자 항일운동을 하고 1940년에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하였다.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38년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를 허락하였다. 어린 학생들보다 못한 비애국적이며 비굴한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영명학교가 근대화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의식이 깨어나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복과 반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이 싹 트면서 일제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전봉주는 개신교는 일제에 대한 항일의식을 갖고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을 예측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과 개신교는 서로 대립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민족대표 33인도 동학, 천도교, 동학이 15인, 기독교인이 16인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동학과 개신교의 공통점은 강력한 항일의식을 갖고 있었다. 1940년에 자진 폐교했던 영명학교는 일제로부터 1945년 해방된 이후 195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산노회에 의해서 군산영명고등학교로 복교되었다. 이후 1965년 4월 21일 야간부와 영광여자중고등학교, 당시 멜볼딘 여중고가 분리 독립하여 이전하였다. 재정난 등의 어려움을 겪던 기독교계 영명학교는 1975년에 군산 지역의 기업가인 고 판남이 인수하여 교명을 군산 제1고등학교로 바꾸고 학교를 일신하여 오늘날까지 군산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군산 제1고등학교는 여전히 건학 이념으로 영명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건학 이념이 새 에덴교회 담임 목사인 소강성 목사에게까지 미쳤던 것이다. 소강성 목사는 군산 제1고등학교 출신이다. 선교사들의 근대 교육 의식이 호남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초가집에서 시작된 교육의 씨앗이 호남을 치유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전킨이 시작한 영명학교는 위풍당당하게 군산 제1고등학교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 멜본딘 여학교, 지금의 영광여자중고등학교. 전킨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학생들을 교육시켰는데 이것이 멜본딘 여학교의 효시가 되었다. 멜본딘 여학교는 1902년 군산에 설립된 여성교육기관으로 전킨 부인이 시작했다. 1896년 선교사 전킨과 드류가 군산에 정착하여 남녀 어린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초석을 다졌고 1902년에 남녀 학생을 분리시켜 교육하게 됨으로써 군산 여학교가 생기게 되었다. 멜본딘 여학교는 1912년에 석조 건물이 완공되었다. 멜본딘의 학풍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항일 정신을 갖추고 있었고 영명과 멜본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1919년 3월 5일에 군산 만세 시위는 호남 최초의 3.1운동으로 그 의미가 깊다. 멜본딘의 고등과는 1927년 잠정 중단되었다가 1930년부터 4년제 학제로 재개되었으나 1936년부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심해지자 모든 남장로교 개통 미션 스쿨이 잇따라 폐교를 선택했다.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제가 하는 우상숭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 학교는 항일정신을 갖게 되었다. 멜본딘 여학교는 1937년 신사참배 반대로 폐교하였고 1965년 손재덕 장로가 투자할 때까지 28년을 폐교 상태로 있었다. 현재 영광여자중고등학교로 개명되면서 멜본딘의 신앙정신과 학풍을 잇고 있다. 건학 이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사참배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멜본딘 여학교는 전킨 선교사의 정신을 그대로 이은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로 그 명맥을 잇고 있었다. 이처럼 부름받은 선교사들은 시간이 나면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온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소를 세운 것이 오늘날
대형 병원으로 발전하였고 나아가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학자들과 항일 운동가들을 배출시켰던 것이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고 학교의 건학 2년마다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김제사역. 테이트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하면서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 왕순칠 등을 만나 전도하고 조덕삼의 사랑지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금상교회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금상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역자 교회였다. 익산 두동에 가도 기역자 교회를 볼 수 있다. 금상교회는 마부였던 이자익이 2대 목사가 되었다. 그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18, 33, 34대 총회장이 되고 대전신학교를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장로가 되어 이자익 담임 목사를 잘 섬긴 사람으로 유명했다. 이자익의 손자는 이규환 장로로 훗날 연변과학이대 교수가 되었고 조덕삼 장로의 손자는 조세영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전신학대학교에 이자익 목사 기념관이 있다. 2005년 4월 19일 행사가 열렸는데 400여 명의 내분이 참석했다. 이 중에 이자익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 대덕연구원, 공학박사, 중국 연변과학이대 교수와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형 전 국회의원, 주일대사 역임 장로가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이규환 장로는 인사말을 맡았다. 여기서 이규환 장로는 조세형 장로에게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십니다라고 조덕삼 장로에 대한 존경을 표한 뒤 그때 가서 우리 할아버지의 후손들은 할아버지 업적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규환 장로는 연변과학이대에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덕삼과 이자익은 미국 남장로교가 파송한 테이트가 전도한 사람들이었다. 테이트는 1905년 봄부터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조덕삼 부부를 비롯하여 마부였던 이자익, 같은 마을에 사는 박화서 부부 등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었다. 마치는 글. 나의 신앙유산 답사기 전북편의 결론을 맺자. 신라 삼국통일 임진왜란 병자호란 갑신정변 동학혁명은 모두 보편적 역사였다. 그러나 동의신라 시 돌십자가가 들어오고 임진왜란 때 세세페데스 신부가 동행하고 병자호란 후에 천주시리와 서학이 전해주고 갑신정변이 발생한 해에 미국 의료선교사 알렌이 입국하고 동학혁명이 발생할 때 미국 남장로교회 7인의 선발대가 호남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였다. 대한민국의 보편 역사 이면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의 역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수많은 외침과 전쟁 속에서도 한민족과 호남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보편사 이면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선교사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가장 한이 많은 호남 땅의 병원, 학교, 교회를 통하여 치유하는 쪽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의술을 자랑하게 된 것은 선교사들의 힘이 컸다. 선교사들이 일찍이 130년 전부터 이 땅에 오자마자 병원을 세우고 양의사를 양산하게 되어 한국의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 선교사들의 열정 때문이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주요 20개국 G20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교육의 힘 때문이었다. 서구 근대 교육의 힘 때문에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 의료 강국이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선교사들이 호남에서 세운 예수병원, 신흥학교, 군산제일고등학교,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 전주 기전대학교, 전주 서문교회, 군산 구암교회 등은 이미 하나님의 보편사가 되어 오늘도 호남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오늘의 호남의 목회자들과 병원, 교육 관계자들은 130년 전 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후속사가 보편사가 되도록 계속 호남 행전을 써가는 주역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신앙 유산 답사기는 전남편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신앙 유산 답사기 전북편, 오늘도 완결편으로 책 읽기 마쳤습니다. 챔프의 책 읽는 남자, 책 읽어주는 남자 챔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모두 마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이렇게 최창호 집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이 책 읽어주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또 알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책을 마쳤지만 또 더 좋은 또 다른 책으로 주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또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최창호 집사를 이끌어 주시고, 최창호 집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되시고 은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